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주째인데 결국 강의는 다음 주 물론 이제 15주째에도 기말고사 치면서 한 타임 정도 이렇게 강의 동영상은 남아 있지만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을 해도 관이 아닙니다. 참 그 한 학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여러분 그동안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 이게 수업을 했더라면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추억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얻는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실제로 그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지식만 얻는 게 아니고 학생들 간의 대화, 또 대학의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면서 생활해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대학 생활이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제가 아이작 뉴턴과 갈릴레오 이 두 과학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물론 이 두 사람이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위대한 과학자인데 이 두 사람의 단순히 업적만 그냥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도 더 좋아지는 그런 과학자가 있는 반면에 과학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 거절하는 무신론자에 이르는 그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무신론에 이르는 두 과학자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빅뱅을 주장한 스티브 호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그 오묘한 과학적인 법칙을 참으로 이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걸 찬양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야 이게 정상인데 무신론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목에 우리가 이 과목명이 뭡니까?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과학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과학과 철학만으로는 또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자동차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자동차가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철학이 답을 주지 못하죠. 결국 이제 신학에 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공지사항에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이런 깊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하자면 과학, 철학, 신학의 각 분야를 다 깊게 공부하고 이 관계를 잘 알고 균형 있게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학기 과목의 어떤 공부의 어떤 목표죠. 자, 일단은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뉴턴의 발표를 맡은 10조입니다. 서영주, 전민지, 정유주가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순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뉴턴의 소개와 업적, 갈릴레이의 종교재판과 종교재판의 진실, 뉴턴의 채식과 종교, 뉴턴의 프리즘 실험, 뉴턴의 교수 생활과 정치 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64년에 태어났으며 164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사망할 때쯤 뉴턴이 태어나게 되는데 발표를 들으시면서 학우분들은 갈릴레이의 업적과 뉴턴의 업적이 다소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릴레이의 출생지는 이탈리아 피사이며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국적은 이탈리아입니다. 갈릴레이의 업적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실험으로 다양한 물리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의 위성과 달을 관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체 관측을 통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이의 업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몇 번이나 뒤집었습니다. 우선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자유낙하 운동을 발견해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질 거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또 관성의 법칙으로 물체가 본래 멈추는 성질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을 사고실험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이는 이러한 사고실험만으로도 당시의 잘못된 생각을 여럿 밝혀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러한 사고실험을 통해서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동시에 떨어져야 옳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세 번째,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지동설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지동설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정말 움직인다면 사람들이 왜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가 저지른 오류들은 후대의 아이작 뉴턴이 고전 물리학을 정립해서야 해결됩니다. 네 번째,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운동 법칙이 지동설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갈릴레이의 발견은 뉴턴으로 이어져 고전역학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의 위성과 달을 관찰했습니다.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찰했으며 목성의 4개의 위성을 비롯한 수많은 위성과 토성고리의 발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성의 위상 변화도 관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체 관측을 통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살던 1600년대 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별과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동설을 믿었던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해 지동설을 입증하고 이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뉴턴은 1642년에 태어났으며 1727년에 사망했습니다. 출생지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인 울즈소프이며 뉴턴도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국적은 영국입니다. 뉴턴의 업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 뉴턴의 3가지 운동법칙으로 잘 알려진 역학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두 번째, 미적분학을 확립했습니다. 세 번째, 반사 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뉴턴의 업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의 업적을 정리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는 지상의 물체, 하늘의 별과 같은 우주 만물의 운동론을 다룬 것과 관성의 법칙, 힘, 가속도, 질량의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다룬 역학의 세 법칙과 만류 입력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뉴턴은 미적분학을 확립했는데
실제로 뉴턴은 이 같은 수학을 써서 인공위성의 가능성을 예언했으며 인공위성의 출현은 300년 전에 그의 이론이 옳음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사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뉴턴은 굴절망원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사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뉴턴의 반사망원경의 성능은 48cm 굴절망원경과 같습니다. 이 공로로 뉴턴은 1672년 왕립학회 회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근대 과학의 아버지 등으로 칭송되며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인기만큼 널리 알려진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 중 많은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종교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개혁이라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16세기 전반 유럽의 그리스도교, 그것도 로마 가톨릭교 내부에서 일어난 신학, 교의, 전례, 교회 체제 전반에 걸친 변혁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의의를 정리하면 종교개혁은 루터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비롯되는 그리스도교의 혁신운동이었으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근대 세계와 근대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후에는 계몽주의가 일어나 언뜻 비종교적 합리주의가 근대 사회의 특징이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근대인을 마술에서 진정으로 해방시킨 것은 단순히 자연과학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과학적 태도를 표출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타고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을 간단히 말하면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단자를 탄압하기 위해 전 그리스도교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화한 재판을 일컫습니다. 소위 이단자 또는 마녀로 일컬어지는 자들을 많이 처형하였습니다. 당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 종교재판에 서게 됩니다. 흔히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이 교회와 과학과의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주장한 갈릴레이보다는 코페르니쿠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비록 코페르니쿠스의 측이 금서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부 층 내에서도 갈릴레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회부된 이유를 진실에 대한 교회의 탄압이라고 보는 편에는 지나치게 사건을 단순화시켜 그 본질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런 우르바노 8세가 그를 종교재판으로 몰아세운 것은 당시의 유럽을 뒤흔들었던 시대적 배경인 종교개혁과 연결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가톨릭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 문제에 갈릴레이가 연루되었고 그의 저서들이 교회를 풍지한다는 소문까지 주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재판의 주제는 지동설이 맞느냐 틀렸느냐가 아니었고 성직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책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초래한 여러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재판의 진실과 그 뒷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교황청은 지동설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교황청은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은 가톨릭의 교리와는 별개의 학문적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천동설이나 지동설의 옳고 그름을 주장할 능력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육을 교회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어왔던 천동설을 교회가 가르친 것뿐이지 이들이 천동설을 교리로서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교황청의 고민은 지동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설명하러 처음 교황청 방문했을 때 교황청은 그를 진히 환대하고 일부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교황청을 방문했을 당시는 종교개혁 문제로 인해 교황청이 골머리를 쏟고 있을 때였고 당시 시대 분위기상 갈릴레오의 지동설은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동설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동설을 통해 성서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갈릴레오의 주장이 교황청의 성서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당시 종교개혁을 뒤흔든 종교개혁 요구와 연계하여 교황청의 권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입장을 갈릴레오에게 전달하여 지동설의 주장을 멈춰달라고 권고했고 그 이후 갈릴레오는 교황청의 요청대로 한동안 지동설에 대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셋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현실과의 타협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갈릴레오가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원칙주의자라기보다는 현실 타협형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가문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자신을 후원하는 귀족 가문의 이름으로 자신이 발견한 위성의 이름을 짓는 등 매우 현실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학자로서 명망이 있었고 교황청 내부에도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교황청의 유죄 판결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교황청이 갈릴레오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동설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인정받은 후에 주장하라는 것이었지 신성 모독을 이유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지동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히 증명할 수도 없는 지동설을 도입해 성서의 해석을 변경하자는 주장도 적잖은 위험 요인이며 그로 인해 교황청의 권위가 훼손되고 교회와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에서도 지동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를 받아들일 의사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릴레오의 주장이 맞기는 했지만 당시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했고 교황청의 유죄 판결이 시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은 평화로웠습니다. 갈릴레오 종교재판 과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험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감기 몸살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여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종교재판이 열렸고 재판 동안에도 감옥에 구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마련한 손님들의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최종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건강과 고령의 문제로 투옥되지 않고 3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여섯째, 지동설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교황청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천문학 기술로는 당시의 지동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움직인다면 왜 우리는 느낄 수 없는가의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 지구가 움직이면서 미세하게나마 다른 지점에 착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서는 그 미세함을 측정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지동설은 천체의 움직임을 완벽한 원형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천체가 타원형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뉴턴의 중력 법칙이 발견된 후에야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가 재판장을 나오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속삭였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70살의 병든 늙은이였던 갈릴레이를 고문하지 않았으며 단지 암시적인 고문의 위협만 가했을 뿐입니다. 고문과 허용의 위협에 의해 병들고 늙은 갈릴레이가 굴복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것은 이야기꾼들이 이 사건을 교회와 과학의 갈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한 것입니다. 또한 갈릴레이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저 유명한 대사를 내뱉지 않았으며 이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할 만큼 갈릴레이는 무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뉴턴과 채식입니다. 뉴턴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화를 찾기가 쉬운 게 아니지만 뉴턴의 말년에 많은 시간을 보낸 뉴턴의 조카 사위 존 커지우의 기록에 의하면 뉴턴의 최소 죽기 5년 전에는 채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뉴턴은 아리아수의 교의를 따랐으며 철저한 청교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과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뉴턴은 최소한 인생의 마지막 5년 이상은 채식주의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첫 발을 다녔던 선교인들 중 상당수가 채식인이었으며 뉴턴은 영생불명을 연구했던 연금술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 역사 전반에서 명성 높았던 서구 채식인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뉴턴은 피타고라스가 강조했던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뉴턴이 채식인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뉴턴과 종교입니다. 뉴턴은 전통적인 기독교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심 또한 깊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글을 오늘날까지 기억되도록 만든 자연과학보다 성서해석이나 오컬트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였고 유일신인 창조주를 믿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당대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전문 신학자로 간주될 정도로 신학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많은 사상가들과 신학이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뉴턴은 표성과 이데아 사이의 일치성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고 이것은 고전, 중세 신학의 연구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일화가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본인이 종교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그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였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서 본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국 국교의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고 당시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뉴턴은 자신이 공들여 쓴 삼위일체 반박 논문의 출판을 생이 끝날 때까지 주저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죽은 후 방대한 종교 문헌 중 4가지만 사후에 출판되었고 나머지 원고는 20세기 들어 경매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쓴 종교 문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뉴턴의 프리즘 실험입니다. 뉴턴 당시 사람들은 빛에는 색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프리즘 재질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무지개 색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색이 없던 빛이 프리즘의 재질로 인해 여러 색을 가진 빛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설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프리즘이 통과한 특정 색의 빛, 예를 들어 빨간색 빛이 또 다른 프리즘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될까요? 데카르트의 설명이 옳다면 또 다른 프리즘의 특별한 재질로 인해 그 빨간색 빛은 다른 색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1696년 뉴턴은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고안하였습니다. 프리즘 현상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이 옳다면 프리즘 B를 통과한 빛의 색은 빨간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실험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프리즘 B를 통과한 빛의 색도 빨간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턴의 실험 결과는 데카르트의 설명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종이에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과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얻은 단색광을 다시 검은 종이 위에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단색광을 또 다른 검은 종이 위에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켜 두 번째 프리즘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한 빛이 보라색이면 붉은색보다 더 많이 꺾여 마지막에 놓아둔 스크린에 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 실험을 통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결정적 실험은 앞의 실험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정적 실험에서 뉴턴은 첫 번째 프리즘으로 나눈 빛을 블록 렌즈를 이용해 다시 합쳤습니다. 합쳐진 빛이 두 번째 프리즘을 거쳐 세 번째 프리즘을 지나면 무지개 색들로 나뉘는데 첫 번째 프리즘에서 나온 색들과 세 번째 프리즘에서 나온 색들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은 종이, 재, 낫, 구리, 금, 파란색 꽃, 물방울, 공작새 깃털 등 여러 가지 물체의 단색광을 비춰보았습니다. 다양한 물체들의 단색광을 비춰본 뉴턴은 붉은빛을 비추면 물체들이 붉은색으로 보이고 파란빛을 비추면 파란색으로, 초록빛을 비추면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라기보다는 빛에 의해 보여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뉴턴은 자신이 이 실험들을 통해 우리가 늘 접하는 햇빛이 여러 가지 단색광들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뉴턴은 빛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뉴턴의 교수 생활과 정치 생활입니다. 1668년 10월 박사학위를 받은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해 매년 35파운드와 음식, 숙소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1699년 아이작 베로가 사임하자 뉴턴이 그 자리에 임명되어 나이 27세에 교수가 되었고 보수도 100파운드로 껑충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너무 어려워 첫해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교수가 된 이듬해에는 반사 만환경을 만들었고 이 공로로 뉴턴은 1607
1972년 왕립학 예, 학생들 발표 참 잘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너무 이렇게 발표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약간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발표가 거의 다 내용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25분이 넘었는데 이건 상당히 많이 넘었어요. 원래는 학생들 이 동영상 한 13분 정도는 딱 적당한데 상당히 긴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작 뉴턴에 대한 업적, 이런 운동에 관한 3원칙, 관성,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 빛과 프리즘. 이 빛과 프리즘이 조금 이렇게 소개만 했으면 좋았었는데 너무 이게 길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 또 신학자 뉴턴, 뭐 이런 또 예를 들어서 그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요 6가지 업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했고 굉장히 그 오늘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훌륭한 과학자의 서두에 내가 밝혔지만 업적에 대한 소개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관계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을 갖췄는데 철학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외에는 만약에 이런 사람 과학과 신학이 모르면 철학 신학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죠. 근데 참 위태하게 짜여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스티브 호킹이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훌륭한 과학자, 생물학자는 맞는데 함부로 신이 없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자기들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모른다 해야 되는데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함부로 신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신학,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관계를 확실히 하시고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훌륭한 과학자죠.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균형 있는 그런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